강연에 앞서서 연애 능력 평가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장에 갔는데 영희가 막 운동을 시작하려는 찰나에 철수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거 한번 연기를 좀 한번 해보실까요? 아, 떨리는데요? 연기 괜찮으시죠? 네, 이렇게 올게요. 따르르르르렁. 철순이 내 남친. 여보세요? 말해. 영희야, 지금 저기 어디야? 나 운동하러 왔지. 나는 지금 저 헬스장 앞에 왔는데. 나 다니는 헬스장? 어. 여기? 그럼 운동 시작했어? 운동. 그치, 지금 딱 시작하려고 하고 있지. 근데 지금 네가 너무 보고 싶은데 좀 잠깐 어머. 내려올 수 있어? 지금 이때 영희는 무엇이라고 답변해야 좋은 답변의 예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발연기를 좀 했습니다. 해야 될 것 제가 같아요.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예고도 없이 왔다면 저는 일단은 그러면 일단 올라와. 왔으니까 올라와서 내가 운동 마칠 때까지 기다려. 나 운동하는 거 좀 보면서 기다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네가 네 맘대로 온 거니까 마칠 때까지. 그렇죠? 네. 일단 올라와서 같이 운동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겠죠. 같이 운동. 그리고 나 오늘 운동복 장난 아니야. 라고 하면 올라오지 않을까요? 네. 일단은 나갈 것 같아요. 일단 나가서 바로? 네, 저를 보고 싶어서 왔다고 하니까 그거를 고맙다고 얘기하고 근데 지금 내가 사정을 얘기하겠죠? 지금 방금 와서 내가 시작을 했으니까 어디 근처 커피숍에서 기다려주면 내가 빨리 끝내고 올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보러 갈 것 같은데 이제 쌩얼이 싫으신 분들은 보통 운동할 때 쌩얼로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 화장하고요. 그래요? 쌩얼이니까 돌아가라고 말을 해야지 이제 더 이상 갑자기 불쑥불쑥 찾아오는 일이. 준비 안 돼서 돌아가. 네, 이렇게. 뭐 완전한 정답은 없겠지만 그래도 네 분의 답변 중에는 나은 씨 답변. 네. 어쨌든 왔는데 누구 맘대로. 네 시간이 네 시간이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또 사랑하는 사이에서 너무 냉정한 거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막 뛰쳐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운동이 뭐 필요해 내 인생에 막 이러면서 사랑이 최고다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거리감 없이 막 확확 이렇게 서로 들어가면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거리감을 조절하면서도 호의를 받아들이는 거는 내가 지금 운동을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원래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딱 그래도 30분만 하고 갈 테니까 여기 앞에 카페에서 좀 기다려 줄래? 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거리감도 조절하면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철수는 간만에 친구들과 만나서 내일이 없을 것처럼 술을 마셨습니다. 깜빡하고 친구 영희를 잊어버렸어요.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까 영희에게 온 연락이 수십 통이 됐습니다. 이때는 뭐라고 사과를 해야 될까요? 그건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어야죠. 무조건 완전 잘못했다고 미안해. 봅니다. 네. 나르자 씨는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어떤 얘기를 해도 이 상황에서는 상대방한테 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래 네가 왜 화났는지는 알겠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더 불씨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저도 무조건 미안하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과도 필요한데 사과도 있고 진짜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러겠다고 그래도 그런 식으로 얘기해주는 남자친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그런 상황이면은 요새 또 어플리케이션이 되게 많잖아요. 사과하는 모션에 그런 영상을 좀 애교스럽게 풀릴 때까지 계속 보내면 좀 풀리시지 않을까. 그때는 그냥 화가 난 마음을 인정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빡빡하게 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뭐
너도 연락을 끊어 그러면 너도 잘 아니면 뭐 옛날 걸 끄집어넣어 그냥 너가 연락 안 됐던 중 내가 얘기해 볼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일단 이 사건만 가지고 너가 나한테 기분 나쁜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그거. 그다음 이제 사과할 때는 다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보통 게 나오잖아요.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이게 이제 보통 다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무엇이 미안해가 되게 중요하겠죠. 답변을 안 해서 화나고 기다리게 하는 거 너무 미안해. 이렇게. 오늘 소장님 준비하신 강연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의 강연 주제는 말해도 괜찮아입니다. 말해도 네. 괜찮아. 이렇게 사람들이 뭐 연인이든 부부관계든 이제 중요한 관계에서 정작 말해야 할 것들은 잘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중요한 주제들은 다 쏙 빼놓고 그냥 이렇게 서로 간에 말을 잘 못 꺼내시고 그게 또 쌓이기도 하고 관계가 조금 더 어려워지기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말해야 할 것들, 또 말해야 하는 순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저도 이제 막 강의 듣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이제 어떤 상담사 선생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처음에 상담을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상담사 선생님들이. 네, 오늘 기분은 좀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좀 어떤 점이 좀 요 상담을 통해서 개선되시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시구나. 그러면은 어떤 점이 가장 화가 나시고 뭐 이러세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다는 답변을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불성실하다고 느꼈대요. 그래갖고 모를 거면 왜 오는 거야? 아니 시간하고 돈을 들고 모를 거 아니 생각을 해야지 사람이. 생각을 하고 말할 바를 정리할 거야. 근데 자기가 오랫동안 하면서 느끼게 된 거는 사람들은 어떤 관계에서 오랫동안 부정적인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했을 때 부정적인 감정을 언어화해서 표현하는 것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해요. 너무나 공감했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누구하고 관계에서 딱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세요? 만약에 강성진 씨가 이분들의 선배라고 딱 가정을 하고 우리 나르샤 씨랑 이제 고나은 씨랑 김동완 씨 선배라고 가정을 하고 밥을 사주기로 약속을 했던 거예요. 야, 내가 쏠게 이제 이랬어요. 네. 그런데 저 좋아하죠. 네. 약속 시간이 1시간도 안 남았어요. 다 출발했어요. 갑자기 야 내가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다 이미 출발한 상태에서 못 갈 것 같다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어떤 식으로 그 취소 전화를 받을지 우리 한 명씩 한번 이게 해볼까요? 제가 선배인데 밥을 취소하는 상황이군요. 중요한 건 우리가 사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네. 자기가 막 먹자고 막 시간 꼭 예. 빼라고 막 이래서 막, 악역이네요. 네, 시간도 옮기고 막 이랬어요. 막 운동도 막 취소하고 막. 그래요? 네. 예. 저한테 먼저 연락.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출발했어요. 그래. 네. 난 나르샤. 네, 야, 네. 그 있잖아. 우리 식사 네. 약속했던 거 말이야. 했죠. 내가 지금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거 네. 갑자기 취소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떡하지? 장난하지 마요. 아니야. 이거 진짜로. 주실까봐 모범 택시 탔어요. 지금 차도 안 잡혀가지고. 그래? 장난하지 마요. 금방 그러면- 갈게요. 네네. 야, 루시아야. 네네. 예, 야, 말씀하세요. 있잖아, 예, 그거. 엘리베이터예요? 여보세요? 여, 예. 말씀하세요. 일단 잠깐만, 내가 내가 네. 다시 한번 스케줄 체크하고선 다시 전화할게. 근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일단 전화할게. 이렇게. 네, 우리 두 번째 한번 해볼까요? 여보세요, 루시아야. 내가 저- 나은이하고도 저 약속을 했는데. 저 루시아 아니고 그거 나은이에요. 내가 자, 루시아야. 네가 나은이한테 대신 좀 전화해 줄래? 내가 지금 같은 분이. 누구한테 전화한 거예요? 여보세요? 선생님. 여보세요? 나은이구나. 그래. 선생님 어디세요? 저 지금 출발했는데요. 그래? 네, 지금 야. 지하철 탔어요. 어디세요? 나 있잖아. 자, 야, 나 차분하게 잘 들어. 네? 내가 말이야 지금 갑자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오늘 그 약속을 좀 취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괜찮겠니? 선배님. 저 어느 선배님이 고기 사준다고 해서 막 어제부터 굶었는데 지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 야, 이거 어떡하니 이거. 선생님 그러면 다음번엔 소고기 사주셔야 돼요. 내가 정말
소고기 3근 사줄게. 야, 진짜죠? 진짜 미안하다. 나은아. 다음에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 이해해줘서 고마워. 네, 알겠습니다. 동환 씨. 야 동환아. 네 야, 선배님. 동원아. 안 그래도 지금 고기 미리 구워서 요즘 바로 딱 드시라고 다 미리 구워놨습니다 지금. 야 굽고 있네? 네네네. 근데 왜 야, 먹고 있어. 근데 왜 있잖아. 아무도 안 오시는 것? 동환아 네. 진짜 미안해. 내가 네네네. 갑자기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이 생겨가지고 아, 네. 거길 못 갈 것 같아. 일단 그 굽고 있는 고기는 좀 네. 먹고 저 계산은 따로 내가 가게 가서 할게. 그 먹고 너 부족한 거 있으면 너 좀 포장해서 가라. 미안하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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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그래도 나르샤 씨랑 나은 씨는 이렇게 약간은 기분 나쁜 티를 조금은 냈죠, 이렇게. 근데 이제 동환 씨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침묵이죠. 그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우리 보통 다 이런 범주예요. 이렇게 또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고 보통 침묵하거나 아니면 뒷담화하는 거죠. 네, 그러실 수 있죠. 진짜 웃기지 않냐?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 이런 거 생겼을 때 적절하게 의사 표현하는 거 우리 잘 못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그런데 말을 못하지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배운 언어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침묵의 언어예요. 침묵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들 음주 가무 좀 하셨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뭐 한 2학년, 3학년, 4학년 이때쯤 아버지들 한창 많이 드셨거든요. 그러면 음주를 이렇게 딱 하고 들어온 아버지께서 보통 이렇게 얌전히 주무시나요, 이렇게? 그렇지 않죠. 보통은 이렇게 엘사 돼가지고 집을 다 얼려버리거나 자는 여러분 막 계속 깨우죠. 일어나. 아빠 누구 때문에 이래 일어나 막 이러면서 이제 깨우고 그러다가 또 엄마랑 뭐 싸우고 이러면서 하여튼 막 굉장히 집안이 시끄러워요. 그러면 그날은 보통은 이제 일찍 들어가서 이제 자죠. 근데 굉장히 불안 레벨이 높은 상태에서 잠이 들어요. 가슴이 약간 쿵쾅거리고 혹시 많이 크게 싸우면 어떡하지 무섭다 이러면서 불안 레벨이 높은 상태에서 잠이 들기 때문에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요. 눈치를 보면서 밥을 좀 더 빨리 먹고 평소보다 약 8분 정도 일찍 등교하게 돼요. 자, 혹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빠한테 컴플레인 해보신 분 있어요? 아버지, 술 좀 깨셨어요? 와, 어젯밤에는 인간이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어젯밤에 자면서 생각해봤는데요. 진짜 너무 무서워가지고 같이 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양육과 음주에 대한 태도 한번 점검해 보실 때 된 것 같고 제가 큰아빠한테 전화해 놓을 테니까 오늘부터는 바로 그쪽으로 귀가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어머니는 저희가 같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 입장에서 정리되시면은 얘기하고 협의되면 다시 동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거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부분 굉장히 많은 가정들에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적절한 어떤 대우나 어떤 위협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로바로 얘기할 상황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안전한 침묵이에요. 두 번째는 이중 언어예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좀 위험하니까 돌려서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이제 많이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회식한다고 하더니 한 새벽 5시까지 안 들어왔어요. 밤새 기다리는 사람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걱정, 그렇죠? 외로움, 분노, 배신감, 살기 뭐 이런 게 느껴지겠죠? 근데 예를 들어 아침 5시에 들어오는 아빠에게 엄마가 이런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지 별로 없어요. 엄마 뭐라 표현? 약간 돌려가지고 얘기하죠. 이게 누구신가? 아유, 난 죽은 줄 알았어. 장례식을 준비하려고 그랬지. 귀신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엄마 엄청 세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빠가 그 감정을 알까요? 그 감정 알 수 없어요. 아빠 어떻게 느끼죠? 무섭다 혹은 세다라고 느껴요. 그리고 우리들을 조심시키죠. 너도 조심해. 너네 엄마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직설적으로 원하는 거를 담백하게 말하는 방식은 많이 잊어버렸고요. 좀 약간 돌려 말하고 축소해서 말하고 그다음에 알아들어 주길 바라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완전히 그 부정적인 소통 자체가 그냥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뭐 철수랑 데이트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같이 우연히 아는 다른 영희를 얘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영희가 미용실에서 볼륨 매직을 하면서 딱 나왔어요. 영희가. 그러면 갓 미용실에서 볼륨 매직을 하고 나온 영희의 머리는 어떤가요? 그쵸. 엄청 찰랑거리고 예쁘죠. 돈을 먹은 단백질이 엄청나게 네, 찰랑거려요. 그러면 오빠가 야, 너 머릿결 진짜 좋다. 야, 이렇게 칭찬할 수 있어요. 그 우리도 야, 파마 너무 잘 됐다. 나도 다음에 여기서 해야지. 막 이렇게 하고 영희는 가고 나랑 이제 철수가 남아요. 그런데 기분이 아까 같지 않아요.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데 그냥 기분이 아까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막 밥 먹고 차 마실 때 철수가 물어보죠. 왜 그래? 아까부터 기분이 안 좋아? 아니야. 피곤해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진짜 미안해. 괜찮아. 신경 쓸 거 없어. 그런데 사람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슴속에 넣어두면 신체 증상이 나타나요. 막 머리 아프고 막 가스 차고 그러니까 이제 화병 걸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5시쯤 되면 진짜로 약간 몸살 올 것 같아요. 미안해. 내가 진짜 오늘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진짜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냥 오늘 일찍 가자. 그럼 빨리빨리 집에 가야지. 그래서 철수가 데려다 줘요. 내가 좀 미안해요. 그래서 철수야 데려다 줘서 고마워. 하트 보내요. 근데 기분이 계속 안 좋아요. 그래서 뭘 먹어요. 기분이 더 안 좋아요. 배가 안 들어가고 힘줘도 안 들어가고 기분이 더 안 좋아요. 근데 우리의 머리와 가슴이 합쳐지는 시간이 언제냐면은 약 밤 11시. 화장실에서 클렌징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죠. 계란 사귀지, 계란 사귀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하게 돼. 내가 이 말을 왜 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리고 우리는 이제 밤새 강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같은 범주 안에서 지적했던 거 다 생각나요. 아주 또렷하게. 앞머리 잘라봐 혹은 자르지 마. 그 치마 입지 마 혹은 입어봐. 나는 통통한 게 좋아. 그런데 딱 2kg만 어떻게 감량을 해보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외모에 대해서 지적했던 게 다 생각이 나죠. 자, 그리고 아침이 밝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이별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밤새 상대를 공격할 총알이 준비가 끝났어요. 그래서 아침에 철수한테 전화가 오죠. 영희야 잘 잤어? 왜 기분이 안 좋아? 아니야. 왜? 몸이 계속 안 좋아? 말해. 아니라고. 이러고 끊어요. 자, 우리 잠깐 밤새 철수의 컨디션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철수는 어땠을까요? 생각보다 데이트가 굉장히 일찍 끝났어요. 너무 좋아요. 이거는 영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냥 약간 학교 갔는데 약간 강의 휴강된 느낌? 외근 나갔다가 바로 퇴근한 느낌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너무 영희를 사랑하지만 생각보다 데이트가 일찍 끝난 거는 또 굉장히 또 다른 인생의 어떤 희열이죠. 그래요? 네, 족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게임도 하고 되게 즐겁게 보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긍정적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전화를 했죠. 그런데 나 때문에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본능적인 촉. 뭔가 나 때문인 것 같은 쎄한 느낌. 그래서 전화를 끊죠. 아주 잠깐 패닉에 빠져요. 뭐지? 카톡을 봐요. 카톡 마지막은 뭐죠? 사랑한대요. 마지막은 사랑하고 지금은 화가 나 있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죠? 스릴러라고 그래요. 이런 장르가 스릴러 같은 의사소통이에요.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뭐 연애를 하시는데 상대방이 스릴러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면 사귈 수 있어요? 무서워서 못 사귀어요. 이렇게 되면 철수가 10개월 정도 열심히 버티다가 이런 말을 이렇게 던지게 되죠. 영희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닌데 우리는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뭔 소리? 싫으면 싫다고 솔직하게 나쁜 남자 되기 싫어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똑바로 내 진심을 말하란 말이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철수의 진심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더 이상 계속 이면에 있는 어떤 그것을 해석하는 에너지가 이제 바닥에 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계를 놓치죠. 이런 식으로 관계를 놓치면 꼭 우리 옆에서 어떤 연애를 글로 배운 친구들이 이 상황을 굉장히 왜곡되게 받아들이도록 조장해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물러나도 되는 거야? 이미 끝난 사이 확실하게 알아내자 이러면서 자, 그러니까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이것을 막 이러면서 철수가 걔한테 머리 이쁘다고 한 게 언제야?
그게 언제야? 기억해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고요. 실제로 계속해서 미스커뮤니케이션이죠.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알아내라는 신호를 계속 보냈기 때문에 그 신호 잡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면 11시에 깨닫게 됐어요. 걔랑 사귀지? 그럼 이때 어떻게 했으면 훨씬 좋았을까요? 톡을 한번 보낼 것 같아요. 어. 나 내일 볼륨 매직 예약했어. 아, 좋다. 어떤 반응이 오지 않을까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미안해서 나는 뭐. 이럴 때 약간 사소한 일은 사소하게 다루어 줘야 되거든요. 약간 사소한 한마디였는데 깊이 이리 와봐 앉아. 지난 2013년 4월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는데 넘어갔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너무 서사가 길어지는 거예요. 나 이럴 때 그냥 가뿐하게 클렌징하고 나와서 전화하는 거예요. 나야, 자? 아니 왜? 아파? 아니?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나도 머릿결이 되게 좋아. 그냥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 왜 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 발언이 그렇게 의미 있고 막 정말 막 이렇게 뭐 반했다든지 얘를 버리고 걔한테 가고 싶다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별것이 아닌 일이 얘 묵혀서 얘 별것이 되는 게 얘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성장하기까지는 이런 부대낌이 별로 없어요. 언제 우리가 처음으로 당혹스럽게 내가 왜 이런 말을 못하지? 자기 자신에 대한 충격이 일어나는 게 바로 어느 때냐면은 이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랑이 여러분에게 묻죠.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첫 번째 연애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연애 어떠셨어요? 굉장히 막 성공적이고, 막 굉장히 딱 드라마 같이 딱 됐고, 첫 번째 기념일은 정말 뭐 항상 그 이상이었고, 말하지 않아도 막 그 다 내 마음을 알아줬고, 뭐 이러셨나요? 첫 번째 연애 어떠셨어요? 우리 패널들 한번 대신 얘기해 저 보실까요?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표현보다 오히려 긍정적인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해서 가슴앓이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안아보고 싶고 손잡아보고 싶고 키스하고 싶고 이 얘기를 잘 못해가지고 뜸들이다가 오래 걸려서 오빠 같은 사람 보다 참았다 정말 이러면서 이제 떠나가셨거든요. 가슴 아프셨겠어요. 우리 나르샤 씨는 어떠셨어요? 떠올려보고 싶은데 누가 첫사랑이었는지 누구랑 첫 연애였는지가 기억이 안 나서. 근데 다들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때는 얘가 첫사랑 같았는데 지나고 보면 걔가 첫사랑이었던 것 같고 이런 감정들이 계속 쌓이다가 이제 한 38 되다 보니까 누가 첫사랑이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이거 자체도 혼돈 중에 하나인 거죠, 그쵸? 저는 싸웠어요, 많이.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쟤는 왜 저렇게 생각하지? 나는 이런데 왜 너는 이러지? 뭐 이래서 뭔가 계속 싸우면서 설득하려고 하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에서 이렇게 충격받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좀 말을 못하던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집착이 강했나? 막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새롭게 질문을 하게 되고 받게 되는 게 이런 관계를 이제 맺을 때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자기를 인지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드라마 같은 데서 재벌들이 여자가 자기를 되게 막대하고 이러고 나면 나를 이렇게 대한 여자 처음이야 막 이러면서 어떤 다른 변형이 일어나잖아요. 고부 갈등이라고 부르는 것도 갈등의 이제 촉발점이 며느리라는 굉장히 새로운 대상이 내가 되기 때문이에요. 집에서 아기 데리고 가면 우리가 흔하게 뭐 이렇게 엄마가 막 아기 막 배고파서 울어도 아유 그냥 둬 아기 그냥 괜찮아 너 먹어 이러는데 만약에 시댁에서 어떤 어머니가 아우 얘 아기 운다 아기가 많이 운다 이렇게 했다고 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왜 내가 먼저 밥을 못 먹지?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새로운 대상이 주는 반응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자기를 인지하게 되죠. 그러면 상중 혈수님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답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어쩌다 얼음의 중심 철수고 아재 개그를 참 즐거워하고 그리고 배우를 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김상중입니다. 너무 좋은 게 하나 있었죠. 아재 개그를 즐거워한다. 중심 철수다운 아주 엑설런트한 답변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어떤 이력을 얘기하죠. 근데 이제 사랑은 그런 거를 물어보지 않아요. 당신이 하는 일 중요하지 않고 당신의 스펙도 사랑에는 별로 도움이, 관계 맺는 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써왔던 기능과 관계에서 쓰는 기능은 굉장히 다른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신을 알아가는 이제 기능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민희와 현수라는 사람의 사랑 얘기인데요. 민희하고 현수는 굉장히 그 얘기를 많이 하는 커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관계에서 누가 되게 재밌는 얘기 해주고 웃긴 얘기 해주면은 누구 만났을 때 말하게 되잖아요. 야, 나 오늘 진짜 웃긴 얘기 들었잖아. 이런 거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민희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관찰해 본 바 현수한테 들었던 재밌는 얘기를 그 누구한테도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민희가 자기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근데 민희는 그때 되게 운 좋게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약간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갔던 한 가지 사건은 뭐였냐면 민희가 초등학생 때였어요. 초등학생 때 민희의 엄마는 시댁 식구와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시댁 식구들이 다 여행을 가고 혼자 있던 날이 있었어요. 엄마랑 민희가. 그러면 이제 이런 날은 친구를 불러야 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거 너무 힘들고 이런 거 너무 힘들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그래도 민희 있는데 이런 얘기 이렇게 다 해도 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걱정하지 마. 우리 민희는 너무너무 속이 꽉 차가지고 우리가 굳이 말 안 해도 할 말 안 할 말 다 분간해서 말 안전하는 애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렸을 때 그 순간 이렇게 누군가 해주는 말은 누구한테 전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으로 또 자기 검열에 딱 묶이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민희가 현수라는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된 자기 자신의 숨겨져 있던 영역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자기의 창문들을 열어가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자신을 알게 되면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게 되죠. 근데 이거는 되게 부대껴요. 하기가 되게 버거웠단 말이죠. 그러면 방치하게 되면 어떨까요? 됐어.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첫 번째로는 굉장히 피상적인 관계를 맺게 되겠죠. 뭐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인생 뭐 있어. 그래서 관계를 깊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야, 피곤한 얘기를 하지 말자. 야, 뭐 좋은 얘기라고 그런 거를 해. 그냥 야, 우리 만났을 때는 즐겁게 먹고 좋게 지내다가 그냥 안 맞으면 쿨하게 그냥 또 갈 길 가고 이러면서 가자. 이렇게 약간 피상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연민에 빠져요.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있잖아, 나는 한국 사람하고는 안 맞아. 내 짝은 한국에 없고 난 이태원 가야 마음이 편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연민에 되게 빠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고립이죠. 그냥 혼자 살겠어. 사랑 따위 너무 귀찮아. 너무 골치 아파. 관계를 맺지 않을 거야. 그냥 아예 그냥 다 싹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관계 맺지 않고 그냥 혼자서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 일 하나 때문에 그러는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막 창고 대방출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 있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리죠. 가버려. 나도 원래 가고 싶었는데 참고 있어서 가버려. 막 이렇게 하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방치하게 되면 이제 질병에 걸려요. 화병이랄지 위염이랄지 이런 그 신체적인 그 신체화 증상이 이제 나타나기도 하죠. 이렇게 사랑이 주는 도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반응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가 길을 이렇게 벗어나서 갓길로 가게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 관계에서 조금 더 어려움을 겪는 순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섹스. 그러니까 섹스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함을 반영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섹스가 굉장히 딱 쾌락적인 측면, 자유적인 측면에서만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근데 섹스는 생물학적인 측면, 또 사회학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 그다음에 육체적인 쾌락의 측면, 또 책임의 측면 다루어져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한 5년 전쯤에 성에 대한 포럼을 한번 했었어요. 그때 이제 어떤 리서치 회사에 의뢰해서 20, 30대들에게 물었어요. 성에 대해서 가장 지식을 많이 얻는 곳은 어디인가요? 1위가 어디였냐면 인터넷이었고요. 2위가 형이었어요. 굉장히 독특했죠. 그 회사에서 되게 신기해하고 재밌어했어요. 보통 자기네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돌리는데 지인 혹은 동료, 친구가 나오지만 형이라는 특정 집단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는 다 형들에게 전수되나 보다면서 번외 수다를 떨기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맥 자체가 성에 대해서 되게 진지하고 또 심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책임을 강조하고 이렇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 가치관은 대부분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그룹이 성에 대해서 굉장히 쾌락 측면만 강조하고 그러니까 책임감이 좀 결여돼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약간 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섹스의 순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스킨십, 어떤 섹스를 나는 어디까지 원하는가. 우리가 2월 달에는 섹스를 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2월 달엔 사랑하고 서로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 있었지만 5월 중순쯤에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튼 사이라고 해서 6월 달까지 계속한다? 이거는 조금 이상한 거죠. 섹스를 한번 텄다고 해서 계속 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든지 아니면 처음에 이제 연애를 시작한 사람들, 서로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을 때 어디까지 우리는 협의할 수 있는가? 이거 되게 맨정신에 잘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난 12시에 햇살을 받으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매일매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할까? 언제? 막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 만약에 이때 상대방이 이럴 수 있죠. 나는 글쎄 섹스는 좀 그래. 별로야. 라고 만약에 얘기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회유하거나 막 설득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폭력? 그쵸. 이거를 성폭력이라고 불러요. 데이트 관계 안에서는 성적인 의무가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자의 어떤 욕구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고 싶지 않은 자의 자기결정권이 훨씬 더 중요하고 거부 의사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피임을 원하는 방식이죠. 섹스를 하는 관계라고 한다면 피임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얘기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뭐 콘돔 있니? 없는 줄 알고 내가 가져왔지. 뭐 이런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2개 준비했어. 막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시는 거예요. 콘돔을 만약에 쓰기 쉽지 않으면 그러면 피임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원래는 임신에 대한 교육이 없다라고 한다면 피임은 각자 하는 게 맞아요. 너한테만 책임을 주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만 책임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가장 안전. 왜냐면 100% 안전한 피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피임은 각자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의 성적 취향,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상적으로 오고 가야 되는 대화예요. 근데 잘 얘기 못 하게 되죠. 근데 왜 입이 안 떨어질까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지배적인 이미지 때문인데요. 조신한 여자, 그렇죠? 그다음에 뭐랄까 든든한 남자, 든든한 장남. 그다음에 살림 미천인 큰딸 이런 지배적인 이미지예요. 그러면 조신한 여자라는 지배적 이미지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파우치에 콘돔이 있다고 얘기하기 어렵죠. 그걸 어떻게 말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이 지배적 이미지가 꽉 박혀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런 지배적인 이미지 때문에 의사 표현을 잘 못하는 순간, 이별을 당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러죠.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헤어지자, 우린 아는 것 같아.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먼저 일어날게요. 제가 등을 보기는 하지 말아주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버려진 자, 남겨진 자에 대한 수치심. 버려도 내가 먼저 끝낼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그 남겨진 자에 대한 지배적인 이미지 때문이죠. 제가 한 번은 강의 갔다가 딱 나오는데 이렇게 약간 되게 이렇게 모범생 안경을 쓴 남학생이 이렇게 가방을 메고서는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헤어졌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연락을 해야 될지 잊어야 될지 분간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헤어지셨어요? 네, 모르겠대요. 자, 이런 경우 너무나 많아요. 헤어졌는데 왜 헤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떠세요? 우리 그 패널 분들도 일방적인 이별 통보 받으신 적 있어요?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분이 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너한테 문제 없어. 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를 미워하지 못하게 아주 엄청 몽세를.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왜 사랑하지 않지? 약간 그래서 되게 멘붕이 더 혼란됐던. 왔었고 제가 자존감이 되게 낮아졌던 아,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의 연애를 봤을 때 비율이 한 8대2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차이는 비율이. 차인 게 8. 한 8대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헤어져라고 통보를 받았을 때는 인정하긴 싫은데 물어보기도 싫은 거예요. 거기서 이미 상처를 받고 자존심이 상하니까 왜 헤어져야 돼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사실 아직까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왜 찾는지에 대해서는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맞아요. 네. 저도 처음에 차였을 때 못 물어봤던 것 같아요. 처음에 차였을 때 그래 그럼 이랬어요. 그래 그럼. 이별할 때 보면 이렇게 이별의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다음 스텝에서 꼬여요. 대부분 트라우마가 생기거든요. 도대체 뭐 때문인지 몰라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숨겨져. 이렇게 밥을 빨리 먹었기 때문인가? 천천히 먹어볼까? 내가 이렇게 빨리 걸었기 때문인가? 아, 내가 연락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인가? 이러면서 엄청난 많은 부작용들이 있죠. 그다음에 또 이별에 대한 예의는요. 제발 얼굴 보고 얘기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요즘에 너무 미안한 나머지 톡으로 하시거나 문자로 하시거나 전해달라고 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정말 나쁜 소통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SNS에 쓰시는 거예요. 일기처럼. 여기까지인 듯. 안녕, 아디우, 아디우, 아디우. 막 이렇게 하고 연락이 끊어지는 거예요. 최악이다. 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통보하는 거죠. 그거 정말 나빠요. 그래서 상대방 얼굴 보고 얘기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좀 미리미리 좀 서로 간에 예고편을 해주는 게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이별은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면 진짜 아파요. 너무 아프고요. 충격이 너무 커요. 우리 뉴스 속보 이런 거 언제 나와요? 지진, 태풍, 테러 이럴 때 막 뉴스 속보 쫙 뜨죠. 뉴스 속보는 좋은 일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별을 이렇게 뉴스 속보처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녕? 오늘 이별이야? 뉴스 속보였어. 막 이런 식으로 급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요. 이별은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일기예보처럼 해줘야 돼요. 오늘은 매우 맑겠지만 주말은 매우 흐리겠으니 주말 나들일 때는 우산을 준비해주면 좋겠습니다. 기상캐스터가 굉장히 안내를 잘 해주시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요즘 우리가 되게 부대낀다고 느껴져. 점점 되게 엇갈린다고 느껴지고 이렇다면 이별을 향해서 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의 현재 스코어는 어디쯤이니? 이렇게 물어주는 중간중간 협의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좋은 것만 얘기하고 맛집 다니고 이런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 또 어려운 얘기들 좀 불편한 얘기들 잘 꺼낼 수 있어야 질 높은 관계 또 장기적인 관계 또 후회 없는 관계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신 분 한 번만 손들어 주세요. 했던 분도 포함해서 손들어 주세요. 아니 번쩍 들어줘 보세요. 자, 내리시고요.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결혼한 지 5년이 넘었고 지금도 내 아내나 남편과 남녀로서의 사이가 좋은 편이다. 라는 분 솔직하게 손 한번 다시 들어주세요. 자, 경매가 아니니까 옆 사람을 찾아보세요. 왜 내 집이 사이 좋은 걸 옆집 여자를 보고 손을 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성대현 씨는 네. 이제 결혼하신 지는요? 저는 이제 한 10년 됐습니다. 네, 어디 보자. 네, 10년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이가 좋으신 편이죠. 네네, 연애도 10년 넘게 하고 결혼 생활도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내 되시는 분이 우리 성대현 씨를 부를 때 호칭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요즘요? 요즘. 요즘은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여보, 뭐 밥 먹어요? 이게 아니고 밥 먹어. 그럼 요즘에 호칭은 별로 없는 거 호칭이 거의 같아요? 없어지는 것 같아요. 좋아요. 네. 김한석 씨도 손 드셨는데 네. 아내 되시는 분이 어떻게 호칭하실까요? 한석 씨. 아니면 여보. 한석 씨 여보. 저 다시 하면 안 될까요? 저는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대한민국의 부부 사이가 좋은 집이 한 10% 정도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주로 부부 사이가 좋은 분들은 누구 씨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직접 부릅니다.
시간이 20년, 30년이 지나도 뭐 한석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자기야, 그 누구 아빠, 그리고 오빠도 있어. 오빠라고 하시죠. 오빠. 그리고 이제 천생연분인 분들이 있습니다. 극소수의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의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그런 분들은 아예 그런 호칭을 쓰지 않아요. 애칭을 사용합니다. 미국식으로 하면 뭐죠? 설마 허니? 허니, 베이비, 그리고 달링이라고 하죠. 요즘은 미국에서 허니라고도 안 하고 스윗 허니라고 하더라고요. 오, 달달해. 네. 느낌 딱 오잖아요. 느낌 와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님은 60년 사셨어요, 올해. 어머니는 아버지의 애칭으로 그 인간이라는 단어를 감동적이죠. 확 와닿는다. 가슴 뜨겁죠. 와, 휴머니. 인간. 어머니는 최근에 다른 애칭을 쓰고 계세요. 그 말종이라는 애칭을 쓰고 계세요. 자,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인간 말종. 어머니 아버지는 그런 사이인데도 60년을 사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연결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헤어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부부는 그래도 오래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오래 지속될수록 관계가 좋기가 쉽지가 않대요. 여러분 지금 그 남편이나 남자친구 그 오빠하고 그 우리가 헤어질 때 무슨 차이라고 하죠? 성격 차이. 성격 차이. 자, 그래서 지금 오빠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새 오빠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오빠는 그 예전에 있었던 남자랑 비슷할 것 같아요? 엄청 다를 것 같아요? 비슷하겠죠. 비슷하죠.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전문 용어로 도찐, 개찐이라고 해놨어요. 그 오빠가 그 오빠다. 고급스럽다. 물론 오차 범위는 있어요. 아, 이 사람을 만나니 아, 정과 다르구나. 있어요, 분명히. 5%, 10%. 한국 남자 보수적인 것 같아요? 진보적인 것 같아요? 보수적이에요. 보수적이죠. 네. 근데 자기는 보수라고 하던가요? 진보라고 하던가요? 진보라고 하죠. 자, 왜 이런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너무 잘하셨어요. 지금 장난,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자, 지금. 자, 한국 여자가 보기에는 당신은 보수야. 근데 이 남자는 야, 나는 진짜 진보한 사람이지. 왜 그러냐면 보수냐 진보냐의 기준이 있잖아요. 남자의 기준은 자기 아버지래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적에 담배를 태우셨는데 방에서 피우셨거든요. 그리고는 담배를 이렇게 딱 태우셨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남자분들은 담배도 많이 끊었고 피면 어디서 펴요? 나가서 피거나 이제 겨울이 되잖아요. 그럼 베란다에서 못 펴요. 그럼 분리수거하러 나갔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이 어깨가 추워가지고. 비닐하고 플라스틱 버리면서 이런 걸 시키냐 그러면서 하면서 자기 아버지 세대에는 집안일을 돕지 않았어요. 근데 난 집안일을 도와요. 그리고 난 담배를 피우면서 미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가 보기엔 얼마나 진보란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있잖아요. 내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를 난 30년에서 50년을 봤는데. 근데 여성들의 진보냐 보수냐의 기준은 드라마나 영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성들은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죠. 여성들은 사실 디테일을 바라는 거예요. 일상적 언어. 오빠, 뭐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있는데 오빠, 나 오늘 PD님하고 이런 일 있었는데 진짜 솔직히 그분하고는 일하기가 싫어. 자, 이때 누구 편을 들어줘야 돼요? 나. 여자친구. 그럼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한다고요. 다 잘 될 기다. 걱정하지 마. 여기서 망설이지 마. 내가 아는 김혜경은 거기 뭐가 있든 정면으로 마주해서 극복해낼 거야. 근데 그 현실에서는 그게 가능하나요? 오빠, 그 PD님 문제 있지? 너도 문제가 있다고. 야, 도연아, 너 문제 있어. 그 PD님은 더 힘들어, 너 때문에. 내가 너랑 사귀어봤잖아. 나 완전 객관적이야. 마지막 대사님.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니까! 그럼 새 오빠가 필요하구나. 얘는 기존 오빠가 돼야 되겠구나. 아유, 그러니까 보세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어떤 식으로라도 관계를 맺으려면요. 사실은 여성들은 남성의 언어, 즉 남성의 심리를 이해하면 상당히 유용해요. 남성의 언어를 제가 한번 지금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남성은 웃기는 여성을 좋아할까요? 여성은 웃기고 유머러스한 그런 남성 좋아하죠. 네. 근데 남성은 막 유머러스한 여성 좋아할 것 같아요. 싫어하더라고. 그게 왜 그래?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뻐도 웃기면은 이렇게 웃기는 해요.
너무 재밌으세요. 화가 나네. 너무 재밌으세요. 대구번이 들을 감이 아니네. 대구를 잘못 아니네 아니야. 왜냐하면 보수적인 남성일수록요 자기를 웃기는 여성을 좀 덜 선호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여성을 선호하나 봤더니 좀 웃어주는 여성을 선호하더라고요. 맞아. 그렇죠. 여보 뭐 매운탕 먹을까 그러면 뭐 당신 좋아하면 먹지 뭐 이렇게 웃으면서 하면 기분이 완전 좋다고. 그리고 안 해줄 거면 이렇게 하세요. 여보 이렇게 웃으면서 여보 오늘은 집에 있는 거 먹으면 안 될까? 다음에 꼭 할게.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그럼 다음에 또 해달라고 할 때 여보 오늘은 집에 있는 거 먹으면 안 될까? 여보 오늘 내가 정말 미안해. 오늘은 재료가 없어서 오늘만 집에 있는 거 먹으면 안 될까? 계속 그렇게 하다. 여보 나중에 제사상에 올리면 안 될까? 여보 내가 살아생전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은 여보 살아서는 집에 있는 거 그냥 먹고 당신이 죽으면 내가 진짜 정성껏 해가지고 제사상에 올릴게요. 여보. 그렇게 덜 기분 나빠한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두 종류의 또 여성분이 있다고요. 딱 여보 뭐 매운탕 좀 먹으면 안 될까? 맨날 지가 좋아하는 거 먹으려고 시작해. 말을 안 한다고 해도 막 말할 수가 없어. 그냥 날만 추워지면 매운탕이야 그냥. 돌아가신 시아버지도 그렇게 비린 걸 좋아하더라고. 그냥. 저 집안이 생선을 많이 먹어. 그러면 이제 와이프하고는 좀 안 맞고. 그렇구나. 맞아. 그리고 여성분들이 젊으실 때보다 나이가 드시고 나서 사람 웃기려고 하는 게 더 심해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요즘 갱년기 지나시고 나서 이제 분위기 이렇게 해야 집안이 분위기가 좋아질 줄 알고 뭐 여보 뭐 매운탕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매운탕 이게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남은 내 인생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는 거야. 진짜 남자는 웃긴 여성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개그우먼 분들한테 사석에서는 절대 웃기지 마세요. 사석에서는 그냥 엘레강스. 그리고 그냥 방송 나갈 때만 웃기시고 사석에서는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뭐 네네 이런 게 좋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우 동감합니다. 왜냐면 그쵸. 개그우먼들이 소개팅할 때 잘 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왜냐면 직업병이라는 게 있어서 보통 남자들이 실물이 예쁘시네요. 이러면 다 뜯어 고쳤어요. 이미 거기서 얘기 끝났어. 이미 얘기 끝났어. 그리고 표정도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 될 거를 이게 직업병이라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 앞에서 웃고 연락 안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어쩜 그렇게 다음에 만나자고 철석같이 얘기해놓고 집에 가면 연락한다고 해놓고 집에 아직도 안 간 모양이에요. 집이 사당이라고 해놓고 사당이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그거 봐요. 자, 웃어준다는 게 뭐냐면요. 박수 치는 거예요, 당신한테. 당신 너무 대단하네요. 이게 바로 이태리 남자들이 전 세계 여성과 사랑에 아주 빨리 빠지는 이유예요. 이태리 남성들은요, 여성들이 되게 이렇게 마음에 들잖아요. 그러면 아벨라라고 해요. 아벨라. 당신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아벨라, 감탄. 근데 이제 제스처도 같이 한다고요. 아벨라. 모짜렐라. 자, 보세요. 제가 지금 뭐라고 어떤 행동을 할 때 여러분이 막 이렇게 하시죠? 이거 지금 저한테 박수 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존이 올라가요. 내 존재가 소중하다는 느낌. 내가 있어서 이분들이 좋구나. 이거는 비언어적 언어거든요. 이 비언어적 언어는 영혼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이러니까 제가 여성들 강연에서는요, 제 능력의 200%, 300%가 나와요. 전 강사료를 너무너무 많이 준다고 해도 중학교 남자애들하고는 안 해요.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아요. 제가 1000명 가봤어요, 1000명. 청소년 캠프. 1000명이 1시간 동안 저 어떻게 본 줄 아세요? 저는 그날 침 뱉는 게 두 종류라는 거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앞에 치아 사이로 나가는 게 있고 혀로 이렇게. 제가 유머 한번 했는데 뭐랬는 줄 아세요? 앞에 2학년애가 자기 친구한테 나이 먹고 고생한다. 걔네 걸어 다닐 때도 어떻게 걸어 다니는 줄 알아요? 저 무슨 좀비인 줄 알았어요, 좀비. 애들이 다 이렇게 걸어요. 엄마한테 엄마 나 신발 새로운 거 좀 사줘요. 목소리도 이렇게 안 돼요. 사주라고! 왜 사준다며? 밥 안 먹어. 아주
지혜비 같은 놈, 아주 지혜비 같은 놈이라 가지고 제가 강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강의라는 게 제 능력이 뭐 5개 있다 그러면요, 오늘처럼 막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작두를 타게 되는 거예요. 작두. 막 신이 들려가지고 막 내가 전혀 모르던 말이 나오고 나도 그거 다시 받아 적어가지고 내 레퍼토리 삼고. 결국은 모르겠어요. 보통 일상의 인정이 이런 거예요. 막 웃고 막 이렇게. 근데 여성스러움의 힘은 이렇게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웃는 건 거기다가 칭찬에다가 나는 여성이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래요. 이게 근데 각도가 있대요.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봐드릴게요. 여러분이 하신 건 오바이트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본능적으로 이거 하실 줄 아는 여성은 여기 스냅을 쓰신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지금 여러분은 대부분 이렇게 하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대요. 맞다. 이게 되게 여성스러운 거래요. 그리고요, 양 어깨를 이게 하시잖아요. 극도의 상대방에 대한 칭찬이래요. 아니, 남성을 하시면 안 돼요. 김한석 씨 하시면은 지금 이게 좀 이렇게. 깜짝이야. 제가 형이지만 지금 순간 이렇게 할 뻔했거든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남성 아니면 남편과 좋은 관계를 원하신다면 한 번만 이 언어 해보세요. 자,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이래요. 여보, 나 오늘 뭐 방송 뭐 이런 거 봤거든? 회사에서 잠깐 스마트폰으로 어쩌다 오는 강에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나 웃겨 죽는 줄 알았네. 대부분 웃기지 않게 말하게 돼 있어요. 네? 그 웃겼으면 개그맨 했죠. 안 웃긴 게 당연하죠. 그래도 좋은 관계 원하신다면 살짝만 이렇게 들어가세요. 자기는 어쩜 이렇게 흉내를 잘하는데. 연속 동작 바로 들어갈게요. 이 두 번째 동작하면 그 남성은 여러분을 정서적으로 헤어나오지 못해요. 자, 들어갈게요. 여보, 오빠 어쩜 그렇게 흉내. 이게 다 언어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언어를 너무 모르는 거야. 왜냐? 나는 내 어머니에게서 배운 언어를 자연스럽게 쓰는 거거든요. 어머니가 안 썼고 내 주변 사람이 안 쓰는 언어는 나도 어색해요. 보수적인 사람일수록요, 자기의 액션에 대해서 리액션하는 사람에게 시선이 계속 가요. 자, 보세요. 오, 이런 거라고요. 오, 맞아. 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 자존이 올라가고 우리의 관계는 우호적이 되는 거예요. 10년을 연애를 하고 11년째 살아서 네. 21년을 같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하는데 놀라지 않을까? 그렇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데 그러면 제가 해요. 그가 놀랄까 봐. 얘가 왜 이러나. 그러면 차라리 네. 하지 않아야 될 거를 소개할게요. 오래 살면 이렇게 한다고요. 자기야, 나 이거 오늘 웃기지? 강의에서 들었어. 근데 이제 한 20년 살잖아요? 그럼 와이프들이 이런다고요. 어디 가서 하지 마. 왜 웃겨? 아니, 막아줘야 된다는 좀 책임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 남자하고 아이들은 기가 꺾이면 끝인 것 같아요. 맞아, 정확해. 왜냐하면 자 보세요. 살다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아.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길 수도 있어요. 비난을 받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빚을 지기도 하는데 그때 없으면 안 되는 게 기거든요. 기운. 내가 여기서 해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이 기운이 꺾이면 그냥 다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기운을 살리는 건 못해도 꺾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Go ahead, go head up to the bed, and all that's in my head is when I wake up too young, and then I stretch my arms. 저는 이제 강연을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끝나면은 어머니들이 다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 선생은 결혼했냐요? 제가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딸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저도 딸 있다고 그랬어요. 어머니 딸은 안 줘도 된다고 했어요. 어머니도 딸이 있고 저도 딸이 있으니까 그냥 각자 집에서 키워보자고 했어요. 그냥 안전하게 사랑으로. 뭐 딸을 막 남의 집에서 키우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네 집에서 키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그 프로를 봐도 이렇게 자주 웃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니 혼자서 지금 50분, 1시간, 2시간을 말하는데 계속 사람들이 웃는데 저보고 그렇게 웃기세요? 그걸 묻지 않더라고요. 선생님 강의 어쩜 이렇게 재밌게 하세요? 근데 선생님은 사는 것도 이렇게 좀 재미가 있으세요? 궁금해. 이렇게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탁 하고 얘기는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사는 게 제 강연만큼 재밌진 않아요. 저는 한 우울증이 한 2번 정도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사람들이 우울증을 오나 좀 이렇게 보니까 제 경험이나 강연에서 만난 분들 보니까 어설프게 착한 분들이 우울증에 잘 걸리는 것 같아요. 마음의 병에.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는 사람. 남한테 뭐 요구 못 하는 사람. 그리고 내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늘 생각해서 그래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지. 나만 좀 참으면 되지 뭐. 괜히 뭐 불화 일으킬 거 있어? 이걸 심리학 전문 용어로 감정노동이라고 한대요. 그런데 감정노동을 잘 안 하는 사람이 있대요. 지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팀장님한테도 팀장님 처음부터 팀장은 아니셨잖아요. 시간 지나면 다 되는 거 뭐 대단한 거라고 진짜. 이런 직원들은 지속이에요 진짜. 속병이 없어요. 팀장님만 속병으로 뒤져요. 팀장님 또 착하셔가지고 웃으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달라졌구나. 왜 그러냐면 이제 젊은 분들이 공부도 많이 했고 유학도 갔다 왔고 나도 하나 둘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딱 이렇게 논리적으로 받아치시더라고요. 팀장님 제 생각에는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다른 직장 알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면 관계가 깨진다. 어떻게 하면 맞는 말을 최대한 기분 덜 나쁘게 할까? 맞아.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탁이나 제안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뭐 팀장님,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요? 팀장님, 뭐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생각하는 것이 상사와 인간관계의 어떤 친밀함의 거리를 만들어 드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관계하기 어려운 상대가 없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 관계가 거의 없어요. 저는 만나는 사람이 저희 집사람, 우리 딸, 그 정도가 정말 다예요, 거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일이 끝나면 사실 집에만 있어요. 그럼 이제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시간을 할애해서 또 쪼개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술을 먹고 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하면서 일부러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하고만 소통을 해야 되는 건지 사실 그것도 굉장히 고민이에요. 얻는 게 없이 잃는 것은 없대요. 그럼 거꾸로 돌리면 잃는 것이 없이 얻는 것은 없겠죠.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걸 얻으려면 반드시 새로운 걸 잃어야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의 경중을 생각하고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전 잠을 줄이시는 건 어때요? 잠을 줄이시는 건 어때요? 그 시간에. 왜냐면 저도 제가 연애를 할 때 저희 집이 인천인데 자식이 저 하나여가지고 저는 일주일에 무조건 한 번은 부모님을 찾아뵙자 주의였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주말엔 데이트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전 잠을 줄였어요. 그래서 양쪽을 다 했죠.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래서 건강이 악화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잃었구나. 하나는 잃었어. 건강을 잃었어. 하지만 사랑과 효를 지켰죠. 건강을 잃었네. 근데 감정을 너무 극도로 쓰는 사람이 있대요. 슬픈데도 안 슬픈 척, 힘든데도 안 힘든 척. 사실 그 사람이 저도 제 경우도 보니까 자기가 힘든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위로를 받아봐야 자기가 힘들다는 걸 안대요. 이완이 돼봐야 내가 어느 만큼 굳었구나를 아는 거죠. 근데 나 위로받은 적도 없어요. 나 이완된 적도 없어요. 그러면 굳은지도 모르고 힘든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 글로벌 기업이라고 아침에 활기차게 출근할 것 같으세요? 막 일어나가지고 막 출근하자! 도라이예요. 잘라버려야 돼. 언젠가 조직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것들이. 누가 출근을 그렇게 하냐고요. 출근 이렇게 하는 거죠. 로또나 내라, 로또나 내라. 지겨워. 방송도 처음에 할 땐 긴장되지만 이게 직업이 돼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또 웃어야 되네. 계속. 진짜 힘들다. 근데 저는 이제 강연을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힘든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좋아서 시작한 거라서. 그리고 제 나름의 사명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는 감정이 힘든데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나는 안 하고 싶어요. 나 이제 서비스 안 하고 싶어요. 전에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렇게 됐어요 목소리가. 한 3년 전에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제가 안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점점 목소리가 고객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고객님 이렇게 된다고요. 왜냐하면 서비스든 영업이든 감정을 써야 하는 대부분의 일이 인생이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걸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나름은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더 이상 고맙지도 않고 강의를 그만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강의를 너무 이렇게 재밌게 끝나고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막 화가 나서 욕을 막 할 것 같은 거예요. 아주 상스러운 욕을. 그러니까 제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러지? 다 잘 되고 있는데. 감사하고 고맙게. 사람이 남하고 관계가 좋은데 나하고 관계 안 좋은 게 제일 위험한 거거든요. 나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돈이 잘 걸려요. 나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인기가 계속 올라가요. 나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계속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도의 기술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를 딱 드러내지 않을 만한 탤런트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분들이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사회에서 저 사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됐지?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갑자기가 아니었어요. 오래전부터 매우 힘들었던 거죠. 인간은 재미있는 날 시간이 빨리 가지만 인간은 거꾸로 힘든 날 시간이 천천히 간대요. 여성분들 언제 시간이 천천히 가던가요? 길에서 자빠지실 때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자빠져 봤나요? 로타리 같은 데서 예쁜 옷 입고. 놀라운 건 내가 자빠지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안 아파요. 인간은 너무 창피하면 고통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요. 집이 이쪽인데 반대쪽으로 걸어가요. 남자들이 자그맣게 하는 소리가 들려요. 피난다! 완전 아프겠다, 저 여자. 나는 다리에서 뭐가 흐르지만 고통을 느끼지 않죠. 이거 땀인가? 피해. 그럼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벌떡 일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다쳐서 뼈가 부러졌는데 벌떡 일어나잖아요. 반드시 일어나지 못한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만 죽은 척하고 이렇게 그러면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든 짚고 있던 핸드백이나 우산을 들치고 이렇게 일어나야지, 창피하다고 벌떡 일어나려고 하면 다시 또 넘어져서 더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건 비단 빙판길 얘기가 아니라 사람 사는 거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갑자기 마음이 넘어지잖아요. 벌떡 일어나려고 하면 안 돼요. 일어나지 못해요. 이미 뼈가 부러졌거든요. 그럼 벌떡 어떻게 내가 일어나지?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잠깐 그 자리에 조금 창피하지만 이렇게 엎드려 있으세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10명에 한두 명은 도와줘요. 아니면 뭘 짚고 일어나면 돼요. 아니면 도와달라고 하면 돼요. 근데 길거리에서 넘어지는 건 별거 아닌데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뇌는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시간을 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우울한 날에 모든 게 다 기억에 나고 상처를 빨리 받고, 그러니까 뇌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요. 이렇게 계속 힘드느니 죽어서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숨을 끊는 경우에 유서를 쓸 때 다 비슷한 거예요, 내용이. 이제는 쉬고 싶다고 그러죠. 마감하려 한다. 네. 이젠 쉬고 싶다. 자, 왜 이랬냐면요. 뇌가 살아남으려는 오류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끝내서 쉬려고 하는 오류를 일으킨 거죠. 그러니까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버텨야 안 돼요. 이겨내려고 하면 이미 힘이 빠졌기 때문에 반드시 사고가 난대요. 버텨야 안 돼요. 제가 디스크 시술을 2번을 받았거든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디스크는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주변 근육을 훈련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서서 배를 딱 넣고 이걸 12개를 하래요. 제가 선생님 10개밖에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회원님 12개 하세요, 회원님. 그래서 제가 선생님 못 하겠습니다 했더니 하세요. 제가 보조해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12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보세요, 회원님. 저 손 댄 척만 했어요. 회원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은 정말 힘들다 싶을 때 1-2개를 더해야 자기의 힘이 돼요. 근데 그때 이겨내려고 하시면 이미 힘이 빠진 상태니까 조금만 힘든 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퍼스널 트레이너가 도와드린 거예요. 정말 힘든 날이 오면 친구에게 한 번만 힘들다고 말하는 게 좋대요. 밖으로 내뱉는 게 중요하대요. 나 힘들어요. 나 힘들어. 근데 남자들, 마초적인 남자는 자기가 힘든지를 모르고 위로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무조건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부러지는 거죠. 제가
선배님하고 이제 선배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처음 뵀는데도 익숙한 거예요. 왜냐하면 해병대라는 그 매개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선생님 말씀 편하게 하십시오. 제가 한참 후배입니다. 뭐 필승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남성들, 마초적인 남성일수록 술이래요. 그게. 여러분 남성들이 막 술 안 먹고 진실한 얘기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막 패밀리 레스토랑에 모여가지고 막 형 빵 싸갈래? 막 빵 좀 싸가봐 형. 안 되죠. 서로 다 무장을 차고 있거든요. 예? 남자들은 무장을 차고 있다고요. 근데 이 무장이 술이 먹고 막 한 2병, 3병 먹고 뭐 그러면 진실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형 저는 이래서 힘들어요. 형 좀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힘듭니다. 그럼 이 형이 할 말도 없어. 먹어! 도현아 먹어라! 먹어! 형아 먹어! 오늘은 먹으라고. 근데 야 형이라고 부르고 그냥 먹어. 집에 가다 비둘기야 너도 먹어라! 아 먹어라 비둘기야. 결국 원하는 건 소통이에요. 결국 원하는 건 관계예요. 내가 무장 가득 찼던 거 더 이상 무장 차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적인 화학적 요소로 이걸 딱 풀고 원초적 모습을 내보이는 거죠. 근데 여성분들은 3시간 정도 대화를 해요. 정말 너무나 많은 소통을 하더라고요. 놀랐어요.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어떤 뭐 그 개인적인 걸 되게 많이 묻더라고요. 막 먹으면서 언니 나 많이 쪘지? 언니 나 많이 쪘지? 자기가 보면 되잖아요. 예? 친한 언니가 뭐랬는지 아세요? 딱 좋아. 나이 먹고 살 없으면 안 돼. 샐러드 한 번 더 갔다 와. 이번에 머리 잘났나 봐요. 언니 예쁘지 하면 되잖아요. 이상하지? 나 이거 이상하지? 딱 좋아, 딱 좋아. 완전 귀여워. 샐러드 한 번 더 갔다 와. 식당에서 나가면서 뭐랬는지 아세요? 전화해. 중요한 내용 못했어.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해, 언니. 나 이거 전화를 내용하는 내용이 아니야. 그 내용 뭐냐면 많이 쪘지? 언니 나 많이 쪘지? 이런 게 소통의 끝이에요. 자, 소통의 끝은 뭐냐면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야, 너 딱 좋아. 이거예요. 장도연, 너 딱 지금 좋아. 친구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야, 너 지금까지 고생했고 너 좀 실수하면 어때? 딱 좋아. 뭐 더 이상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지금까지 열심히 해갖고 딱 좋아. 지금처럼만 하면 돼. 딱 좋아. 뭐 더 이상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지금까지 열심히 해갖고 딱 좋아. 지금처럼만 하면 돼. 딱 좋아. 뭘 그렇게 막 힘들려 하지 마. 괜찮아. 딱 좋아.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꼭 들어야 할 말을 제가 여기서 듣고 가는 좀 기분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눈물 나죠. 그러니까 제가 어머 별꼴이야 이게 뭐야? 이런 방송이 아니잖아요. 너무 힘들었어. 내가 너무 꼴감이야. 세상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성격상 좀 제가 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남들한테. 근데 저는 제가 보여지고 싶어하는 그 모습 그대로의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관계를 하면서 난 괜찮아란 말을 정말 많이 해요. 습관적으로. 근데 그걸 이제 알았어요.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 깨닫고 이게 나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 자신한테 넌 괜찮아, 뭐 잘해왔어 이 한마디를 왜 내가 지금까지 못 해줬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복잡한 고민들로 머리가 되게 무거웠는데 오늘 좀 많이 비우고 가는 느낌이 들어서 장도연, 너 딱 지금 좋아. 친구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야, 너 지금까지 고생했고 너 좀 실수하면 어때? 딱 좋아. 뭐 더 이상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 지금까지 열심히 해갖고 딱 좋아. 지금처럼만 하면 돼. 딱 좋아. 뭘 그렇게 막 힘들려 하지 마. 괜찮아. 딱 좋아. 제가 이제 그 힘들었을 때 어떤 신부님이 저보고 김 선생은 말을 많이 해서 생긴 병이니까 침묵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침묵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으로 들어가래요. 그래서 제가 프랑스 말을 모른다고 그랬더니 프랑스 말을 모르면 프랑스에서 침묵이 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해 제가 힘들었던 겨울에 프랑스 리옹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마콩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한 2, 3년을 돌아다녔어요.
마음이 차분해지면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래요. 근데 기술을 알려줘요. 첫 번째는 짧게 하래요. 두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래요. 근데 제가 2주일 있었는데 열흘까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제 자신과 되게 불편하다는 걸 알았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색한 거예요. 내가 나를 챙기는 게. 그리고 내가 나에게 말을 한마디 거는 것도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이제 포도밭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겨울이라서 잠바를 입고 포도밭은 되게 스산하게 잎도 다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한 소리를 듣고 제 우울증이 나왔어요. 제 자신과 되게 불편하다는 걸 알았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색한 거예요. 내가 나를 챙기는 게. 그리고 내가 나에게 말을 한마디 거는 것도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근데 이제 포도밭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겨울이라서 잠바를 입고 포도밭은 되게 스산하게 잎도 다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한 소리를 듣고 제 우울증이 나왔어요. 그 소리가 저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내가 너 어떻게 산지 안다. 네가 어떻게 살아서 여기까지 온지 내가 안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더라고요. 눈물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왜 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눈물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가을입니다. 산책하기 좋은 계절이 9월, 10월, 11월이거든요. 그럼 아침, 저녁으로 좀 따뜻하게 입고 핸드폰 좀 놓고 한 5분 정도만 걷다가 내가 나한테 가끔 한마디 말이라도 건네주고 그때 눈물 나면 저희는 로또 맞은 겁니다. 몸 안에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그 물을 타고 밖으로 배출되거든요. 사람은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든 없든. 공부를 많이 했던 그렇지 못하든. 왜냐하면 인간의 일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로 너무 우리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자체로 소중하다라는 것을 산책하면서 한번 알고 나도 나를 좀 잘 챙겨주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Now I'm completing my mission to make you mine all the time. 슬픈데도 안 슬픈 척, 힘든데도 안 힘든 척. 자기가 힘든지를 모르더라고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갖고 딱 좋아. 지금처럼만 하면 돼. 딱 좋아. 눈물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사건, 사고가 매우 많은 이 세상에서 저희가 이렇게 어른이 된 게 전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미모의 여성들을 가끔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정 씨는 사람들이 그런 거 많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우 뭐 되게 예쁘고 날씬하시고 뭐 영화 배우고 그러면 막 이렇게 남자분들이 막 이렇게 대시하고 그런 분도 엄청 많고 좀 어때요? 그런 거 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해도 욕을 먹게 돼 있으니까 그냥 일단 이쁘면 욕 먹거든요. 자.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네. 우리 치타 씨는 어떠세요? 치타 씨는 보통 근데 이미지하고 원래 보통 본인의 그거하고 좀 같나요? 좀 다르나요? 다르다고들 많이 하시던데. 달라요? 네, 실제로 만나면. 겉에서 보기에는 되게 세고 되게 엄한 선생님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선생님일 땐 엄해하죠. 지금 순간 선생님일 땐 엄해야죠. 패스. 치타는 패스. 황보희 씨는 뭐 이렇게 막 남자들이 막 좋아하고 뭐 한번 사귀어보자 만나보자 이런 분들 많죠. 어때요? 많지는 않은데 네. 없지는 않죠. 좋겠네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참 희한하게 저렇게 예쁘면 남자들이 엄청 사랑해주고 사귀자고 하고 막 이럴 텐데 의외로 홀로 있거나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이 일반적인 외모를 가진 여성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예쁘다고 인생이 늘 행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쁜 분들 힘들어요. 물론 안 예쁘면은 더 힘들죠. 더 힘들어요. 예? 이쁜 사람이 힘든 거 힘들어야 되고 또 걔네들이 안 힘든 것도 또 힘들어야 되고 어차피 인생은 이쁘나 안 이쁘나 다 힘들어요. 이게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뻐서
호감을 갖고 남자도 뭐 외적 매력이 있고 뭐 좋은 회사를 다니고 그래서 사귀지만 되게 보면은 그것만으로는 오래된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헤어질 때 가장 심각하게 헤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쭤봤더니 그거는 바로 뭐가 안 통한다는 거죠?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그 이효리 씨 집을 딱 보면은요. 이효리 씨가 이상순 씨한테 이렇게 말해요.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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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그래서 이상순 씨가 야, 너 왜 이렇게 오빠를 자주 불러? 그냥 오빠 그냥 하루에 몇 번만 불러. 그랬더니 오빠, 근데 오빠는 나랑 왜 결혼했어? 그래서 네 항공 마일리지를 쓰려고 결혼했다고 해요. 그냥 부부가 돼야 합산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오빠, 나는 오빠랑 말하는 게 엄청 재밌어. 난 오빠랑 말하려고 결혼한 것 같아. 인생의 핵심을 말해버린 것 같아요. 오빠랑 뭐 하려고 결혼했다고요? 말하려고. 여기 남성분들 많이 오셨는데 남성분들은 결혼할 대상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거 뭐로 생각하죠? 솔직히 말해봐요. 여성을 딱 볼 때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화를 낼 필요는 없잖아요. 이게 화나는 날이에요? 남자는 이성의 매력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외적인 매력. 집단적으로 훨씬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영화 곡성에 보면 인간관계에 아주 중요한 두 대사가 전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무엇이 중원디. 무엇이 중원디. 그리고 두 번째 대사는 현혹되지 마소이. 얼굴 예쁜 거에 현혹되지 마셔야 돼요. 남자분들. 그거는 좋은 계기. 그렇지만 오래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죠. 그것을 이효리 씨가 말한 거예요. 나는 오빠랑 말하는 게 너무 재밌어. 나 오빠랑 말하려고 결혼한 것 같아. 내가 말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는 또 이렇게 말해요. 다른 프로에서. 그 이상순 씨 좋은 사람이죠? 그랬더니 아우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이 있지. 상순 오빠는 저랑 잘 맞는 사람이에요. 정말 요가로 뭔가를 깨달아 버리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바로 요가 등록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상순 씨의 특징을 알아냈어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옷가게에 갔어요. 근데 막 이효리 씨가 옷을 막 많이 사요. 그러면 보통 한국 남자들은 거기서 뭐라고 하세요? 막 가자. 네. 빨리 사! 뭐 살지 생각하고 와. 와서 고르지 마. 너 옷을 바꿀 때가 아니야. 넌 몸을 바꿔야 돼. 싸우고 싶다. 그런데 그 이상수 씨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뭘 많이 사니까 이렇게 해요. 효리야, 너 그거 비슷한 거 집에 있지 않아? 맞아. 아, 말을 좋게 하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아, 저런 남자 참 좋구나. 그리고는 확실히 느꼈어요. 전 남자분들한테도 물어봤거든요. 가장 싫어하는 아내상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애들이 정말 싫어하는 엄마상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성분들이 한번 그냥 여러분 특징을 말해볼래요? 뭐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여성이 제일 싫대요. 중장기적인 관계를 맺을 때는 뭐 좀 과체중인 사람, 안 예쁘다고 느끼는 사람 그런 거 얘기 없어요. 같이 그냥 오래 살잖아요. 몸매 길들여져요. 그냥 동물의 왕국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럼 뭐 치타 나오고 호랑이 나오고 그러는 거야, 그냥. 그 몸매 보고 맨날 사는 거 아니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한 건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합니다. 저희 엄마는 말을 너무 기분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모임에 가서 왜 이렇게 말을 기분 나쁘게 하시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자기는 틀린 말은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격 자체가 원래 한 번 아니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명령이나 지시를 하면서 비난을 하면서 그런 말투를 많이 한다고 하네요. 너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지. 엄마 성격 아니 모르니. 엄마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성격 자체가.
원래 이런 방울뱀이 내는 소리를 엄청 많이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말들을 보통 할까요? 그걸 이렇게 역추적으로 해서 알아봤더니요. 내가 뭔가를 틀렸을 때, 내가 뭔가를 온전하게 성과를 이루지 못했을 때 내가 받아들여졌다라는 느낌을 못 가지면 우리가 그렇게 한대요. 자, 한국에서는 누군가를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하죠? 제가 오늘 이 방송에 나간다고 뭐 주변에 한두 사람한테 얘기하면 100% 이렇게 말해요. 잘해. 제가 성악을 전공했잖아요. 외국의 합창단과 한국의 합창단이 다른 게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엔조이 하자. 자, 우리 준비 다 끝났으니까 엔조이 하자. 근데 우리 한국 합창단 이래요. 잘하자. 잘하자. 정신 바짝 차려. 너 항상 선생님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라고. 지금 무대가 호락호락한 게 아니야. 그리고 이제 외국 합창단의 친구들이 끝나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탁 내려오면서 이렇게 말해요. 즐겼니? 젠틀하다. 즐거웠어? 어땠어? 즐겼어? 저희는 내려오면서 틀렸냐? 야, 아까 거기 플랫이냐? 아, 틀린 것 같아.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서 이제 유소년 되게 명문 구단에 간 친구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유럽하고 한국하고 축구 같이 해보니까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냥 아주 툭 얘기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한국은 이기려고 하는 거고 여기는 즐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려고 하니까 골문 앞에서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볼이 뜨고 그리고 창조적 플레이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정말 핵심을 얘기해 버린 것 같아요. 이기려고 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는데 그 단계를 넘어가는 것은 인간의 창의적인 모든 플레이가 필요한데 거기에서는 이기려고 하거나 1등 하려고 해서는 그 창의성이 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적에 그런 말들을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하대요. 아빠, 저 취직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놀라는 거. 너무 좋겠다. 우리 아들. 이런 집이 있고 지금부터 시작이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항상 겸손해. 네가 뭘 알아? 어른들 말씀 잘 듣고. 맞아.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마음은 이렇게 되는데 기운이 오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이 언어를 쓴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남하고 사이 좋기가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하고 사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내 안에 셀프 텔러라는 존재가 있대요. 셀프 텔러. 나에게 말을 거는 나. 근데 이 나는 언제 말을 거냐면요. 평상시에는 안 걸다가 어떤 긴급한 상황이 툭 하고 올 때. 자, 오다가 접촉사고가 툭 났어요. 그럼 셀프 텔러가 여러분에게 말을 걸 거예요. 두 종류로. 첫 번째, 천만다행, 몸 안 다쳐서 다행이다. 차는 보험 처리하면 돼. 완전 오늘 건진 거야. 안 다쳤잖아. 벨트도 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고 차가 툭 받치는 순간 어쩐지 요즘에 별일이 없었다. 이씨. 아이고 나 진짜 나 요즘에 뭐가 잘 돼서 불안했어. 이씨. 아이고. 제일 짜증나. 이씨. 그 셀프 텔러가 보통 딱 뭐라고 말해요? 너 이럴 줄 알았다. 아 어쩐지 행복하다 했다. 요즘 아무 사건 사고도 없다 했다. 딱 이렇게 진짜로. 저는 그냥 이러고 마는데. 봐봐 안 다쳤지. 괜찮다. 뭐라고 해요? 저는 거의 전자편이에요. 큰 일을 막기 위해서 액땜을 했나 보다. 근데 좋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황보미 씨. 저도 전자편인데 좀 세옹지마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아, 그래요? 저는 다시 하겠습니다. 안 돼.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나요? 괜찮아요. 자, 그럼 여러분은 한번 우리가 다 들어볼 수는 없으니까 나는 그런 사건, 사고가 툭 날 때 야, 몸 안 다쳤으니까 천만다행이야. 이만하면 다행이야. 이런 소리가 들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어쩐지 요즘에 별일이 없었어. 솔직히. 거의 반반 정도 되시네요. 그러면 그 셀프 텔러라는 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알아봤더니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그러한 사건,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에게 말해준 사람들의 언어와 비언어에서 영향을 꽤나 많이 받았대요. 저는 어려서 미국 영화를 봤어요. 미국에 갔어. 아이가 비싼 접시가 깨졌는데 엄마가 화를 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죠? Are you okay? 얼굴 표정, 비언어를 쓰면서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저는 그때 제가 미국 스타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USA 엄마랑 너무 잘 맞더라고요. 저희 엄마 전라도 해남 사람이에요. 겁나부라, 겁나부라. 이것이 오네 아주 징해부라, 징해부라. 저 그랑 했더니 뭐단지 냉겨두냐 다 깨부러라. 저는 언젠가 미국에서 친엄마가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국 애들 바닷가에서 수영하다가 빠져 죽을 뻔해봐요. 엄마 아이 구해내고 아이가 인식이 돌아오자마자 눈물을 머금으면서 그 서글서글한 비언어를 쓰면서 똑같이 말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Are you okay?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그리고 마지막 아이의 운명을 바꿀 긴 대사를 치죠. 넌 이 힘든 사건을 통해 네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아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지금 여러분 얼굴 표정이 그건 왜 영어로 안 하냐? 그건 왜 영어로 안 하냐? 좀 쉬운 것만 영어로 하고 말이 길어지니까 한국말로 할 수 있으면 해드렸죠. 너무나 감동적이죠. 인간은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망하거나 죽는 게 아니고 힘들었을 때 위로 못 받으면 그때 망하는 거래요. 저도 고향이 바닷가였어요. 예? 수영하다가 미역에 미끄러져서 죽을 뻔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린 나이에 알았어요. 위로는 필요 없다. 조용히 넘어가는 게 최고다. 뭐 이거 얘기한다고 뭐가 되냐? 그런데 저희 막내 누나 김미자 촉새 입이 엄청 싸요. 어느 집이나 그런 것들이 꼭 있습니다. 그 촉새가 가서 엄마한테 보자지를 했고 아들은 죽을 뻔했고 집에 겨우 살아서 들어온 아들에게 엄마가 뭐라고 하면 아들의 인생이 반전 가능하다고요? Are you okay? Are you okay?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근데 엄마는 저를 보시더니 짧게 하시더라고요. 뭐단지 살아버렸냐? 아가, 너는 뭐단지 살아버렸어.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은 그때 저는 아이가 느꼈던 감정을 기억해요. 첫 번째, 자책. 나는 왜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바닷가에 놀러 가서 나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나? 엄마 말대로 공부도 못하고 이런 일이나 하고 그러면 아이는 자책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주변 어른들이 우리가 사건과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말해줬냐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우리의 셀프 텔러를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의식의 반복은 무의식이거든요. 그리고 무의식은 다시 의식의 영향을 또 주고 이것의 반복은 인간의 운명과도 같고 인간의 삶을 바꾸기도 하거든요. 우리 네 분은 어렸을 적에 기억에 남고 그럴 만한 어떤 뭐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결정적 순간에 한마디를 해준 게 딱 기억나는 게 혹시 있으세요? 누군가 저를 밀어가지고 제가 높은 데서 떨어진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뭐 하려고 하루는 공부는 안 하고 거기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사서 그분 고생을- 한씨 아니에요? 저희 엄마도 한씨인데? 네. 비난. 네네. 그래서
그 이후로 절대 그 높은 곳은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약간 트라우마? 지금도 그러면 높은 곳은 잘 가지 않아요? 네. 촬영한다 할 때 뭐 좀 그런 위험한 곳은 그럼 사전에 콘티 보고 그건 저는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일할 때는 조금 위험해도 감수하고. 감수하고 하는 거고 평소에는 그래요. 치타 씨는 어떠세요? 사고가 뭐 난 적이 저도 있어서 근데 저는 그때 버스를 이겼다 이러면서 이렇게 해주고 살아서 천만 다행이고 운명이다 이러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사건 사고를 안 당하는 게 가장 좋은 거지만 당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버스를 이겼구나 네가.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게 다시 또 그 버스를 타게 하는 트라우마를 그런- 극복하게 하는 그 그렇죠. 무엇이세요? 큰 트라우마는 안 생겼어요. 가끔 뭐 차 타고 가는데 옆에 큰 게 있으면 놀라긴 하는데 내 일상에 지장이 될 네, 만큼은 지장이 아니죠. 될 만큼은 아니에요. 그분 참 만나보고 싶네요. 황진수 씨는 뭐 사건 사고 별로 많이 겪었죠? 많이 겪었죠? 네. 수도 없이 저는 택시에 치였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달리기 그때 제가 동네 1등이었거든요. 택시를 내가 따라잡을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무모하게 뛰어들어갔어요. 택시가 달려오는데 근데 정말 큰 사고여가지고 공중에 날라서 바닥에 얼굴 이쪽이 다 벗겨졌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엄마한테 죽었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계속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다녔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때 할머니 집에 맡겨졌었는데 이제 생각나는데 할머니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해주셨어요? Are you okay? No problem. 할머니 어디 분이신데요? 할머니가 한국 분이십니다. 보세요. 아이들은 뭔가가 잘못되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있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혼날까 봐 말을 안 하는 게 있고 근데 그 아이가 보호받지 못하잖아요. 어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어른이 되냐? 지식, 그리고 체격, 사회적 위치. 그렇지만 마음은 어린아이로 멈춰져 있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우리 결혼하신 여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랑 살아보니까 남편이 나이가 먹을수록 어른이 되던가요? 애가 되던가요? 애가 되죠? 인자해지던가요? 잘 삐지던가요? 잘 삐지죠? 삐지면 대화로 풀려고 하던가요? 지 동굴로 기어 들어가던가요? 동굴로 들어가죠? 그러면 여자는 비난을 한다고요. 아우 왜처럼 왜 저래? 나이가 몇인데? 그러면 남자는 그 비난에 더 깊숙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도대체 남자들은 왜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되지 못하고 애가 되고 잘 삐지는 걸까요? 저도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자분들을 만나면서 왜 삐지게 됐나. 그리고 저는 좀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요. 남자가 어렸을 적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을 좀 했으면 남자는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상대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잘 삐지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의 40대 중후반, 50대, 60대, 70대의 남자들은 대부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할 걸 했죠. 그리고 자기가 맞는 걸 자꾸 해봐야 아는데 안 해본 거죠. 그리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거죠. 저는요, 한번 마음의 병이 왔거든요. 마음의 병이 올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요. 얘기하면 좋대요. 나 힘들다고. 근데 누가 얘기를 못 하냐면 첫 번째 자존심 센 사람. 자기 이미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 남한테 피해 주기 싫어하는 사람. 저는 그 두 가지 다더라고요. 남한테 피해 주기도 싫고 그리고 자존심도 세고. 저는 제 이미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소통 강의 이런 거 하는 강사인데 우울증이면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하기 싫어. 그러다가 견디다 몸에 증상이 와서 찾아갔어요. 병원에. 그래서 딱 갔는데 어디가 안 좋으셔서 오셨어요?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어디가 안 좋으세요? 갈까? 이게 심장이 이런 식으로 쪼이고요. 저녁에 잠을 못 잔 지 한 3, 4일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요즘 젊은 사람도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 좋았을 텐데 심장이 쪼인다. 그러시더니 다른 증상은 없어요? 다른 증상이요? 다른 증상. 목숨이 2개면 하나는 아직 애가 어려서 남아 있어야 될 것 같고 하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죽고 싶다. 선생님,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을 먼저 어떻게 하고 나서 제가 죽는 걸로. 선생님, 지금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다시 써주십시오, 선생님. 이 얘기가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 다른 병원에 가서 처음부터 이거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도 나름 책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런 마음의 병을 이기려면 자기가 뭘 원하는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허리띠를 해요.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허리띠예요. 저 여러분의 시선이 저의 얼굴 말고 허리에 계속 온다는 걸 많이 봤어요. 물론 여러분 눈에 보기엔 밧줄처럼 보이겠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나씩 찾으면서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 제가 좋아하는 것도 알아냈어요. 저는 과일을 맺는 과일나무를 제가 재배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저는 포도를 좀 해요. 강의가 주업이니까 많이는 못해요. 그냥 남양주 쪽에 한 7만 평? 텃밭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뭐 노는 땅 뭐 이렇게 뭐 그냥 뭐 하는 거죠. 전 한 그루가 있어요. 한 그루. 가평 강연 가다가 길거리 농원에서 포도를 팔더라고요. 나무를. 포도나무 파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열매가 맺혀져 있더라고요. 근데 7년 동안 열매가 나요. 그래서 아침마다 사진으로 담아보거든요. 근데 그게 제 마음을 치료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최근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라고 하시는 여성분 한 분, 남성분 한 분. 우리 가장 먼저 손 드셨으니까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좀 힘드셨는지. 남자분 먼저 하고 할까요? 조금만 진정되시고 나서? 그래. 그러면 우리 남성분.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자라서 이제 그런 거 다시 되돌려주자 해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여름방학 때 사회복지 실습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여서 거기에 계셨던 이제 제일 높으신 분이 나중에 평가 때 너는 이제 사회복지 실습을 실패했다라는 말을 이제 직설적으로 바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로를 생각했던 건데 난 실패한 사람이구나. 거기서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여성분 괜찮으시겠어요? 네. 어떤 게 좀 마음이 힘드셔서 눈물이 그렇게 나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좀 내성적이고 그 부모님 관계도 안 좋고 심지어는 이제 저도 사람 관계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람 관계 때문에 최근에 그만두고 너무 힘드니까 자살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오늘 여기는 누구랑 오셨어요? 혼자 오셨어요? 아니면 혼자? 신청해서?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은 아직까지 선생님 힘이 분명히 있으신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힘이 없으면 그 신청 못 하거든요. 사람이 여기에 온 것은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저 최근에 정말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뭐 좀 이름 들으면 다 아실 레스토랑인데 식사를 하다가 너무나 감동적인
문구를 본 거예요. 벽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사랑이여라. 그 밑에 레스토랑 상호 병천순대라고 써있어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사람의 몸이 잘 이동하지 않고 사람은 잘 변하지 않거든요. 사람은 마치 구름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힘으로 옮길 수 없고 칼로도 옮길 수가 없어요. 오직 구름을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죠. 근데 그 바람이 인간에게는 사랑인데, 즉 무슨 사랑이냐면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 그리고 내 안에 아직 삶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쩌다 어른이 이거 신청한 거예요. 그리고 신청했다고 다 되지 않거든요. 아직 삶이 잠입니다. 아직 삶이 잠입니다. 아직 삶이 선생님을 아직 삶이 선생님을 포기하지 않은 거라고 받아들여도 돼요. 최근에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연주를 했어요. 드보르작의 신세계로부터. 체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향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되려고 하는 것도 신세계로 들어가려는 거고, 어두운 내 삶, 내 어두운 주변 과거에서 내가 또 새로운 세계로 가는 건데 이게 되게 두려워요. 네. 저는 배우가 너무 하고 싶은데 뭐가 제일 두렵냐면 제가 연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게. 그 경험을,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이걸 어디 가서 얻어야 될지. 그리고 자꾸 뭐 겨우겨우 해서 찍었는데 편집되고. 두렵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우리는 그런 자기의 신세계를 앞두고 있거든요. 제대하려고 하는 사람은 신세계로 들어가는 거고, 이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신세계로 들어가려는 거고,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도 신세계로 들어가려는 거고. 뭔가 우리는 삶이 죽을 때까지 계속 신세계로 들어가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세계에 아주 유명한 음악이 이거예요.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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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영화 어디서 나오죠? 조스에서. 뭐가 등장하기 전에 이 음악이 나올까요? 상어. 그렇죠. 한 번에 나를 토막 내버릴 것 같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분이 말한 건 그거예요. 마치 조스처럼 선생님의 영혼을 토막 내버린 것 같아요. 야, 넌 안 돼. 야, 내가 이거 하루 이틀 하냐? 너 같은 애가 사회복지사가 되면 안 된다고. 넌 너나 복지해. 그러면 막 심장이 다 찢어지는 것 같다. 나 이것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정말 살아야 되나? 내가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스티븐 스필버그는 신세계로 들어가는 두려움을 그렇게 조스가 나오기 전에 쓴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연결된 음악이 중요해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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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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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단. 여기에서 여러분 느껴지는 느낌은 뭐예요? 경쾌함, 활기참, 기대, 설레임, 환희. 삶이 두렵거든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두려우니까 연주 그만하면 내 음악은 두려운 음악으로 딱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더 계속 연주하시면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어요. 사람은 두 번 착각한대요. 잘 나갈 때 계속 잘 나갈 거야. 두 번째, 힘들어질 때 계속 힘들어질 거야. 둘 다 착각이래요. 그러니까 요즘 잘 나가면 감사하게 잘 누리고, 그리고 요즘 우리가 좀 못 나간다면 이것도 지나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성분들 막 예전에 몸매 장난 아니었다가 지금 장난꾸러기 되고 막 개구쟁이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장난을 그냥 엄청 쳐. 그냥 잘 나간다고 너무 거만할 거 없고, 요즘 좀 장난쳤다고 너무 슬픔에 빠지지 마세요. 삶은 계속 신세계로 들어갈 건데 우리가 그 연주를 멈추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